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는 물론이고 매일 밤 주문했던 내역과 현관 비밀번호까지 누군가의 어두운 모니터 속에서 헐갑에 거래되고 있을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편리함에 취해 무심코 눌렀던 동의 버튼 하나가 결국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거대한 위협으로 돌아오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이커머스 기업에서 발생한 이번 정보 유출 사태는 단순한 전산 실수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보안 불감증이 낳은 참사입니다. 이제 이 실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다. 쿠팡이라는 거대 플랫폼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는 대한민국 국민 절반 이상의 일상과 취향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방대하기에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단순히 웹사이트 접속을 위한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유출된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으며 어떤 물건을 정기적으로 필요로 하는지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점이 소름 끼치도록 공포스럽습니다. 해커들은 이렇게 수집한 디테일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여 더욱 정교하고 치밀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유출된 정보와 달리 이커머스 데이터는 실시간 위치 정보와 구체적인 소비 패턴이 포함되어 있어 범죄자들에게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습니다. 배송 기사님을 위해 입력했던 공동현관 출입 비밀번호나 안심번호 같은 지극히 사적이고 민감한 정보들이 다크웹에서 무방비하게 팔려나가는 현실은 우리의 일상이 실시간으로 감시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업이 외형적으로 성장하는 속도에 비해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려는 보안의식이나 인프라 투자 수준은 턱없이 부족했기에 예견된 인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미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에키팩스나 야후, 그리고 타겟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으며 사회적인 홍역을 치렀고 이를 통해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땅덩어리가 넓고 인구가 많은 만큼 유출된 데이터의 규모도 수억 건에 달해 상상을 초월하지만 그들은 사고 이후의 대응 방식과 책임 소재를 묻는 과정에서 우리와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단순히 홈페이지에 사과문 한 장을 올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기업의 존폐가 걸릴 정도의 무거운 책임을 묻는 사법 시스템이 작동하거든요. 미국 신용평가사 에키팩스 해킹 사건은 전 국민의 절반에 해당하는 1억 4천만 명 이상의 민감한 금융정보가 유출되었던 역사상 최악의 보안 사고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번호와 운전면허증 번호까지 유출되어 신분 도용의 위험이 극대화되었으나 미국 정부와 사법부는 즉각적으로 움직여 피해 구제에 나섰고 기업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에키팩스는 피해자들에게 최대 7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며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겁니다. 반면 한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기업의 전체 매출액 대비 미미한 수준이라서 보안 인프라에 투자하는 비용보다 차라리 벌금을 내는 것이 이득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경영진 사이에 팽배합니다. 쿠팡 사건 역시 피해 규모에 비해 기업이 짊어져야 할 법적 책임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분노와 불안감만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처럼 집단 소송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에 개인이 거대 기업을 상대로 구체적인 피해를 입증하고 보상받는 과정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와 같거든요. 최근의 정보 유출은 클라우드 서버 설정 오류나 API 취약점을 노린 공격이 주를 이루고 있어 기술적으로도 매우 고도화되고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발자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열어둔 뒷문이 해커들의 침투 경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 점검은 출시 일정에 쫓겨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허점은 국경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지만 이를 대하는 기업의 태도와 보안팀에게 주어지는 권한에는 국가별로 큰 차이가 존재하죠. 미국의 경우 데이터 침해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주 정부와 피해 당사자들에게 통지해야 하는 강력한 법적 의무가 있어 기업의 은폐 시도가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핑계로 사고 발생 사실을 뒤늦게 알리거나 피해 규모를 축소해서 발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골든타임을 놓치곤 합니다.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가 유출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사이에 2차, 3차 피해가 확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투명성의 부재 때문일 겁니다. 미국 대형 유통업체 타겟 역시 해커들의 공격으로 4천만 장의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최고 경영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사임하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보안 사고를 단순한 실무자의 기술적 실수가 아니라 경영진의 리스크 관리 실패로 간주하는 미국의 엄격한 기업 문화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실무자 징계선에서 마무리되거나 경영진이 고개 숙여 사과하는 보여주기식 퍼포먼스로 상황을 무마하려는 경향이 짙어
근본적인 해결이 요원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쿠팡 사건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와 비교하며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보안 불감증을 치료할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정보가 곧 돈이고 권력인 디지털 시대에서 나의 데이터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를 향한 끊임없는 감시와 제도적 개선 요구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서는 구체적인 기술적 결함과 더불어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법적 쟁점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볼 예정이죠. 쿠팡 정보 유출 사태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외부의 악의적인 해킹 공격이 아니라 내부 시스템의 업데이트 과정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로직 오류로 인해 회원들의 정보가 무작위로 뒤섞였다는 점에 있습니다. 보통 정보 유출이라고 하면 고도의 기술을 가진 해커가 방화벽을 뚫고 침입하는 장면을 상상하기 쉽지만 이번 사건은 개발자의 실수 하나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주거든요. 자신이 주문하지도 않은 상품의 배송 정보가 내 화면에 뜨거나 반대로 내가 주문한 내역과 주소가 전혀 모르는 타인에게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상황은 단순한 전산 오류를 넘어선 프라이버시의 완전한 붕괴입니다. 특히 한국의 주거 형태 특성상 아파트동 호수와 공동연관 비밀번호까지 배송 요청 사항에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 이는 오프라인 범죄로 직결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인 겁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정보 유출 사례인 에키팩스 사건과 비교해보면 미국은 신용정보회사에서 발생한 보안 취약점 패치 누락으로 인해 미국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의 사회보장번호가 털리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규모 면에서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크지만 쿠팡 사건은 소비자가 매일 사용하는 생활 밀착형 플랫폼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체감되는 공포심과 불쾌감의 강도가 결코 뒤지지 않죠. 미국 기업들이 정보보호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단순히 도덕적인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 인해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천문학적인 배상 판결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이나 티모바일 같은 거대 기업들도 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면 주가가 폭락하고 수조 원 단위의 벌금과 합의금을 물어내야 하는 살벌한 법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반면 한국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기업의 전체 매출액 대비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기업들이 보안 투자를 비용으로만 인식하고 적극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쿠팡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보다는 사과문 발표와 재발 방지 약속이라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겁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쿠팡은 클라우드 기반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사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회원 세션을 관리하는 캐시 서버 설정에 오류가 생겨 데이터가 혼선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빠른 서비스 배포와 업데이트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애자일 개발 문화의 그림자라고 볼 수 있으며 속도 경쟁이 보안 검증 절차를 건너뛰게 만든 구조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죠. 미국의 경우 GDPR이나 CCPA 같은 강력한 프라이버시 보호 법안들이 등장하면서 기업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모든 과정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가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글로벌 매출의 일정 비율을 벌금으로 부과합니다. 이러한 법적 규제는 기업으로 하여금 보안을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받아들이게 만들며 최고정 보호 책임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계기가 되거든요. 한국의 이커머스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른 배송과 간편, 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그 편리함의 이면에는 개인정보라는 담보가 위태롭게 맡겨져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별다른 인증 절차 없이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스템 내부 어딘가에 나의 민감한 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호출되기 쉬운 상태로 대기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집단소송 전문 로펌들이 즉각적으로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은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기업 내부에 은폐된 자료까지 낱낱이 파헤칩니다. 이러한 사법 시스템은 기업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며 투명한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강제하는 강력한 억제력으로 작용하죠. 결국 쿠팡 사태와 미국의 사례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사고 발생 이후에 작동하는 사회적 통제 시스템과 피해 구제 절차가 얼마나 실효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단순히 기업의 선의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정보 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징벌적 배상 제도의 도입과 보안 감사의 의무화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시점인 겁니다. 정보 유출은 한번 발생하면 이미 퍼져나간 데이터를 다시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후 약방문식의 대처보다는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와 페널티 시스템이 동시에 작동해야 합니다. 기업이 보안 사고를 냈을 때 치러야 할 비용이 보안에 투자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크다는 인식을 심어주지 않는다면 제2의 쿠팡 사태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미국의 사례에서 배워야 할 점은 기술적인 우위가 아니라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법적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며, 이것이 바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소비자의 안전장치입니다. 편리함이라는 달콤한 유혹 속에 감춰진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자각하고 기업에게 더 높은 수준의 보안 윤리를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소비자가 스스로를 지키는 첫걸음이 되는죠. 미국에서 발생했던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들의 사후 처리 과정을 아주 면밀하게 추적해보면 기업들이 소비자의 소중한 데이터를 소홀히 관리했을 때 짊어져야 하는 법적 책임의 무게가 한국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고 엄중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의 대형 신용평가사 에키팩스 해킹 사건만 자세히 들여다보더라도 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수많은 소비자들에게 최대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기업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정도의 강력하고 무서운 처벌을 받았던 사례가 엄연히 존재하거든요. 미국 사법체계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사회 전반에 매우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기업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고객의 정보를 유출했을 때 실제 발생한 피해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배상해야만 하는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 기업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격하고도 무시무시한 법적 환경 덕분에 미국 기업들은 보안 관련 예산을 단순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존폐를 결정짓는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기업들이 보안을 비용 절감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태도와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죠. 반면 이번 쿠팡 사태를 비롯하여 한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정보 유출 사건들을 보면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나 실질적인 피해 보상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고작 몇천 원짜리 쿠폰이나 포인트 따위를 지급하며 사태를 조용히 무마하려는 기만적인 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현행법 제도가 기업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규모가 기업의 전체 매출액 대비 너무나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기업 경영진 입장에서는 비싼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보다 사고 후에 적당히 과징금을 내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잘못된 계산이 나오기 때문일 겁니다. 미국의 거대 통신사 티모바일 역시 고객 데이터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을 위한 집단소송 합의금으로 무려 4천억 원 이상을 지불하기로 합의하며 개인정보 보호 실패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졌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수년간 보안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정기적인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강제 조항까지 합의문에 포함되어 기업의 체질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도록 강요받게 되거든요.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번호가 유출되면 금융거래 자체가 막히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한 아이덴티티 도난 방지 서비스를 피해자들에게 수년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기업들의 일반적인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가 모든 온라인 서비스의 본인 인증수단으로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한번 정보가 유출되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같은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미국보다 훨씬 높다는 점에서 더욱 치명적이고 위험하죠. 한국의 거대 플랫폼 기업들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수적이지 않은 부가적인 정보까지 마케팅 활용 동의라는 명목으로 과도하게 수집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결국 해킹 사고가 터졌을 때 피해 규모를 걷잡을 수 없이 키우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데이터 최소화 원칙에 따라 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고 보관 기간이 지나면 철저하게 파기하는 시스템을 갖추려 노력하는 반면, 한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돈이 되는 자산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일 겁니다.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는 정보 유출 기업에 대해 20년에서 30년에 달하는 장기간의 감시 명령을 내리고 정기적인 보안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업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천문학적인 벌금을 다시 부과하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의 감독기관은 조사 인력의 부족과 법적 권한의 한계로 인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데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거든요. 미국 소비자들은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위나 보안 사고에 대해 대규모 불매 운동이나 집단 소송으로 강력하게 대응하며 시장에서 해당 기업을 퇴출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한국 시장과는 확연히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쿠팡과 같은 독점적 플랫폼에 이미 생활 패턴이 깊게 락인되어 있어 마땅한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도 울며 겨자 먹기로 해당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구조죠.
결국 한국에서도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거나 집단 소송의 문턱을 대폭 낮추어 기업이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루었을 때 회사가 파산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기업의 자율적인 규제나 선의에만 기대하기에는 이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너무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도와 불안감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치에 다다랐기 때문일 겁니다. 정보 유출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신뢰의 기반을 뒤흔드는 구조적인 재난이자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즉각적인 여파를 넘어 이제는 두 나라의 결과가 왜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지 그 깊은 내막을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법적 체계가 피해자와 기업의 운명을 어떻게 가르는지 확인하는 과정은 필수적이죠. 이제 이 실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다. 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기업들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로 자리 잡고 있어 실수에 대한 대가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책정되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한 피해 보상을 넘어서 기업의 부도덕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려는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배상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에키팩스 사건을 보면 무려 7억 달러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불하며 정보 보안 소홀이 얼마나 큰 비용을 초래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약 1억 4,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 사건은 기업이 보안 투자를 비용으로만 여기던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반면 한국의 법적 현실은 피해자가 구체적인 손해 사실을 입증해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해도 그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자료 수준의 소액 배상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집단소송제도 역시 미국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모두가 피해자로 인정되는 옵트아웃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며 기업이 감당해야 할 법적 책임의 무게가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지는 겁니다. 한국은 피해자가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인단의 이름을 올려야 하는 옵트인 방식을 취하고 있어 참여율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잡한 절차와 비용 문제로 인해 대다수의 피해자가 소송을 포기하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결과를 낳거든요. 규제기관의 대응 방식에서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권익 침해에 대해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며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과징금 산정 기준이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제한되어 있어 글로벌 기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죠. 쿠팡 사례에서 나타난 정보 노출은 다른 사람의 배송지나 주문 내역이 화면에 뜨는 등 시스템 설계의 허점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해커의 고도화된 공격이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세션 관리나 데이터베이스 연동 과정에서의 치명적인 오류라고 볼 수 있거든요. 페이스북의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은 제3자에게 무단으로 데이터를 제공한 행위가 문제가 되어 신뢰를 배반한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습니다. 사용자의 동의 범위를 교묘하게 넘어서는 데이터 활용이 얼마나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미국 소송 절차의 핵심인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 전에 양측이 가진 증거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여 기업의 내부 은폐 시도를 무력화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강력한 증거 개시 절차가 미비하여 피해자가 기업의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데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죠. 기업들이 속도와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다 보니 보안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이 반복되는 사고의 근본 원인입니다. 소비자의 데이터를 소중한 자산이 아닌 수익 창출을 위한 소모품으로 여기는 인식의 대전환이 없으면 비극은 계속될 겁니다. 법적 제도와 기업의 인식 차이가 만들어낸 이 거대한 간극을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불안한 디지털 환경 속에서 개인의 정보를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해커들이 이번 사건에서 주로 사용한 크리덴셜 스터핑이라는 공격 기법은 다른 사이트에서 이미 유출된 아이디와 비밀번호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대입해 로그인을 시도하는 아주 고전적이면서도 치명적인 방식입니다. 쿠팡의 중앙 서버 자체가 해킹 기술로 뚫린 것이 아니라 개별 사용자가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습관을 교묘하게 악용해 계정 하나하나를 탈취해 나간 것이기에 방어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보안 절차를 지나치게 강화하려다 자칫 사용자 편의성을 크게 해칠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머에 빠지게 만드는 아주 악랄하고 지능적인 공격 수법인 겁니다. 미국에서 발생했던 타겟이나 홈디포 같은 대형 유통업체의 사례를 비교해보면 단순한 계정 도용을 넘어 결제 단말기에 악성 코드를 심거나 협력업체 네트워크를 통해 침투하는 등 구조적 취약점을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의 근간이 뚫려 수천만 건의 신용카드 정보가 통째로 넘어가는 대형 사고가 터지면 미국 사회는 즉각적으로 해당 기업이 보안 프로토콜을 제대로 준수했는지에 대한 현미경 검증에 들어갑니다. 피해 규모가 워낙 방대하고 금전적 손실이 직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연방거래위원회의 고강도 조사와 함께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이 줄을 잇게 되는 거죠. 미국 법률 시스템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존재해 기업이 고의나 중과실로 정보를 유출했을 때 실제 발생한 피해액을 훨씬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배상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기업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은폐하거나 늑장 대응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기업의 존립 자체가 이태로울 정도의 막대한 벌금을 부과해 시장 전체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집니다. 반면 한국은 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나 구체적인 금전 손실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서 입증해야 하는 구조라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고작 몇만 원 수준의 상품권이나 포인트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미국의 집단소송은 별도로 재해 신고를 하지 않는 한 모든 피해자가 자동으로 소송 원고에 포함되는 옵트아웃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소송 참여 인원과 배상 규모가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를 가집니다. 이러한 거대한 법적 압박은 기업들이 사후 소송 비용보다 사전 보안 투자 비용이 훨씬 저렴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게 만드는 강력한 경제적 동기부여가 됩니다. 한국은 피해자가 일일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혀야 하는 옵트인 방식을 취하고 있어 소송인단을 모집하는 것부터가 난관이며 결국 기업이 짊어져야 할 리스크가 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거죠. 2017년 에키팩스 사태를 보면 미국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의 사회보장번호가 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천억 원 규모의 합의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장기간 신용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단순히 벌금만 내고 끝난 것이 아니라 최고 경영자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정보보안 거버넌스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는 등 경영진 차원에서 확실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보보호가 단순히 IT 부서 실무자들의 기술적 업무가 아니라 이 사회와 최고 경영진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핵심 경영 과제라는 것을 명확하게 각인시킨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거든요. 다시 쿠팡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회사 측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통지를 진행했지만 미국 기업들이 보여준 뼈를 깎는 수준의 조직 쇄신이나 투명한 정보 공개 수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 있습니다. 결제 정보는 암호화되어 안전하다고 강조했지만 내 이름과 주소가 범죄에 악용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사용자들이 겪어야 할 보이지 않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임이 분명함에도 이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암호화가 잘 되었다는 기업의 해명과 내 사생활이 침해당했다는 소비자들의 감정 사이에는 좁혀지지 않는 간극이 존재하며 이는 프라이버시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인 겁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게 향후 20년 동안 정기적인 보안 감사를 받도록 강제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며 지속적인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3자 전문기관을 통해 경련으로 보안 프로그램을 평가받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동해 명령 제도는 기업이 시간이 지나도 보안을 소홀히 할 틈을 주지 않는 강력한 구속력을 가집니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최근 권한이 강화되고는 있지만 과거에는 과징금 규모가 기업의 매출 대비 미미하여 수익을 내는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한 비용 처리 정도로 여겨졌던 게 사실이죠. 결국 두 나라의 차이는 해킹 기술의 고도화 여부보다는 사고 이후에 작동하는 사회적 책임 시스템과 법적 제재의 생태계가 얼마나 촘촘하고 엄격하게 짜여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쿠팡이 미국 증시에 상장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한 만큼 앞으로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의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기준과 법적 리스크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할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정보보호 체계를 자발적으로 갖출 것인지 아니면 더 큰 재난을 겪고 나서야 타의에 의해 변화할 것인지를 묻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겁니다.